노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본 노인분들 대부분이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면 꼭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보면 퇴직할 연령대에 가장 이상적인 자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제가 퇴직한 연령이 52세인데 그 대한민국에 지금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연령들이 49.3세예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유통회사였는데 유통회사에서 제가 25년을 달렸으니까 퇴직하는 연령이 보통의 경우는 49.3세. 나이 50 이후부터는 어쩌면 직원으로서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 비자발적.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암묵적인 나가라는 압박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자의 현실을 놓고 보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퇴직을 통보받고 바로 나온 형태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적응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퇴직이라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적 죽음인 것 같다. 퇴직이라는 것들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퇴직에 대해서는 그 퇴직 이후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그 대부분이 뭐냐면 40살 정도야 팀장 정도에 올라가서 10년 정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떼어내버려요. 자기 후배의 팀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 이제 나가라는 1차적인 실호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방에 있는 한직 아니면 아무 일자리 없는 한직으로 보내요. 한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고 성과를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견디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거의 99%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웬만하면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뭐 표현할 때 이런 표현도 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있는 50대 선배님들 나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구나 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갖다가 포장되어 있는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딱 나오니까 내가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외딴 섬에 유배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애정같이면 당당한 눈빛으로 해서 사람을 바라봤는데 와이프가 한번 째려봐도 이제 고개 숙이게 되고, 아들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외면하게 되고,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 퇴직한 한참 동안에는 사실은 부모님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퇴직했다는 얘기. 뭐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밀려나 버린 이렇게 한심한 존재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퇴직하는 순간에 회사를 욕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자학해요. 자기 자신의 자학을 넘어서면 어떤 일까지 벌어냐면 우울증까지도 걸리고, 직장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Remember retire. 퇴직을 기억하라. 그 정도는 해야지 퇴직 이후에 극복하는데 좀 수월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다 사회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자산 정도를 이제 보면 퇴직할 연령대에 가장 이상적인 자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퇴사할 때 연봉이 그 당해년도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거기 한 10배 정도에서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10억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마지막 연봉의 4.5배 정도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사실은 그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한 퇴직할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퇴직할 때까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들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노후 빈곤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첫째 부분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고령화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더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바뀌었냐면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결국은 부모를 봉양하는 형태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떨어지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문제점이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한테 자기의 모든 노후의 자금까지도 다 쏟아부었던 것들이 작동해요. 근데 그런 자식이 부양을 안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지금 일자리 구조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요즘에 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공적 자금들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니 하는 부분들, 제도들이 우리나라 늦게 시작했고 그 부분들의 수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노인들은 안 돼 있어요. 이런 공적 자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점점 심각해져 갈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이나 인구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 퇴직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저 이제 6가지의 조건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조건은 뭐니 해도 머니, 돈에 대한 것들,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연봉에 곱하기 10배 정도였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재력 상태일 텐데 이 재력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부분은 재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그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누군 뭐 골프나 치면서 한가하게 놀 거라고 생각하는데 퇴직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얻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였냐면 스스로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거,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테스트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임원들이잖아요. 저 임원들이 있는데 이 임원들이 나와서 가장 고통을 겪는 것들이 뭐냐면요. 일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명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컸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일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가도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새로운 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호기심을 잃고 이러다 보면 모든 일들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활력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호기심을 가지고 활력이 있는가에 마음에 대한 정도를 갖다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게 없는 분들은 나오게 되면 나와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즐거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본인의 생활들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호기심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부분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시는 분인데 직장 다닐 때는 사실은 직장을 딱 퇴직하고 나면 자기한테 오롯이 24시간이 다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직장 다닐 때는 제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딱 퇴직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24시간 주면은 이 24시간이 나를 갖다가 너무 지루하게 만들고 너무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거 갖다가 구력에 가려는데 이 구력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 구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갖다 하고 그리고 뭔가에 하나 빠져들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나한테 오롯이 주어진 24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구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체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근데
보통 이제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한 40대나 50대 이때 그분들일 텐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때부터 사실은 몸이 망가지기 서서히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면 요즘 많이 보는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허리 디스크 이게 터져가지고 나 수술해야 돼. 아니면 치과 가기 겁나 임플란트 해야 돼. 귀 인명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체력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체력이 갖춰져 있느냐. 이 체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 수면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체크가 되었을 때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넓고 얇은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넓고 얇은 관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좁고 깊은 관계가 되거든요.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인데 의외로 넓고 얇은 관계로 잘했던 사람들이 좁고 깊은 관계 잘 못해요. 그리고 넓고 얇은 관계에서는 타인지향적인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좁고 깊은 관계에서는 타인지향적인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내가 어떠한 유형인가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6가지를 점검을 하고서 내가 육각형 퇴직자, 내가 퇴직 이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만큼 돈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구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이 있다. 이 6가지가 체크되었을 때 퇴직을 해야 돼요. 그 이전에 내가 돈이 있다고 퇴직하거나 뭐 내가 체력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이 사람을 의존해서 살아가더라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라비의 최소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여기 적용이 되는데 최소값 있잖아요. 이게 나의 행복의 기준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을 없는 것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치가 되고요. 체력이 없으면 체력이 없는 것들이 나의 행복의 기준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퇴직 이후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몸이 아파가지고 암을 걸렸거나 이렇게 되면 누리려고 했던 모든 행복치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6가지는 기본적인 평균값 이상을 올려줄 수 있게 됐을 때 퇴직을 해야 된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그 놓쳐버린 부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직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고요. 퇴직을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갖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많이 하라고 제가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글쓰기를 하게 되면 글쓰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일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는 글쓰기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들은 퇴직 이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30일에 퇴직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뭐 했냐면요. 글쓰기를 했어요. 글쓰기 하면서 무슨 글쓰기를 했냐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글쓰기를 했어요. 왜냐면 퇴직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해왔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갖다가 보다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퇴직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건 경제적 토대인 돈인 것 같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글들을 갖다가 하루에 한 편씩 쭉 써서 50편을 썼고 그 50편을 쓴 거 갖다가 출판사에서 이거 한번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냈고 그러는 바람에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발점은 뭐였냐면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잘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저 글 잘 못 써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계속 수정해서 하는 거 반복해가지고 수정해서 그래서 글의 질을 갖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 이후에 꼭 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의외로 시간을 갖다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직하고 나면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시간을 갖다 내 편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하루에 대한 것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5시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오고 산책을 갔다 오면 필사라고 한다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한 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 10시 이후에 4시간 하게. 그래서 5시부터 10시까지는 오롯이 하루의 기본적인 루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을 하세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누워있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게 지금 당장부터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나가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루틴을 갖다가 하나씩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구력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당장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체력이 사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갖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체력을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50 넘고 나면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아마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체력을 늘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식단 관리 하셔야 돼요. 식단 관리 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운동 관리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수면이에요. 수면에 대해서. 근데 이 수면을 잘 주무시려고 그러면 낮에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시간 관리하는 것처럼 낮에 활동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에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